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옆집 할머니. 과거 대학에 다닐 무렵 사정이 있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 견습생으로 일하던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다. 옆집에는 여든 가까운 나이인데도 정정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이사를 오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나 동생도 잡혀서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자기 남편이 옛날에 목수였다느니 지금 혼자 살 수 있는 건 교사 출신이라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라느니 손주가 올해부터 대학교에 다닌다느니 하는 별 흥미도 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분이었다. 당시 살던 집은 방이 2개로 나와 동생이 방을 따로 썼다. 그리고 내 방은 옆집 할머니 방과 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었다. 어느 날 자려고 들어누웠는데 옆방에서 즐거운 듯 하하고 웃는 젊은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학생인 손주가 있다 했으니 혹시 놀러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도 손주는 자주 놀러오는 건지 옆방에서 하하하는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는 종종 들려왔다. 그 당시 나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벽 4시가 되도록 게임을 하다 자는 적도 많았다. 그날 역시 그렇게 게임을 하다 4시 반쯤에야 손을 놓게 되었다. 막 자려는 찰나 옆방에서 또 하하고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주가 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이번에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슬픈 듯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직후 뚜아하고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고지어 불단의 방울이 딸랑 울리고 다시 여보, 여보하고 부르는 할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린다. 그 후에는 다시 하하고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 절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았을 뿐더러 그저 여자 웃음소리라고만 생각했던 그 목소리는 할머니를 비웃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노인학대였다. 손주가 유산을 목적으로 할머니를 학대하는 건 아닐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동생이 일어났기에 나도 부엌으로 가 금방 들려온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고 보니 옆집 할머니 못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얼마 전까지는 집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반찬을 너무 만들었다며 나눠주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최근 한 달 들어 그런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좀 나눠 담아 옆집에 가보기로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왔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무척 여유어 있었다.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는 가져간 반찬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맙다고 중얼거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에도 신경이 쓰여 나는 계속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종종 들려오는 하하는 큰 웃음소리와 이른 아침에만 들려오는 여보라는 슬픈 목소리 외에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딱 한 번 동생도 새벽까지 깨어있다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동생은 얼굴이 새파래져. 이거 위험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라며 벌벌 떠는 것이었다. 얼마 후 할머니의 방이 소란스러웠다. 잠시 후 할머니의 딸이라는 여자와 그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랑 연락이 닿지를 않아요. 방 안에도 안 계시고 옆집 분이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아시는 게 없으신가요? 당연히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일단 저도 짐작 갈 만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봤다.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 그 사이 잠시 할머니네 집을 들여다봤다. 이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방 안은 무척 황폐해져 있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있어봤자 딱히 도움도 못 되는 입장이라 그냥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k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앞에서 맨발로 걷고 있던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수색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딸이 우리 집에 답례품을 보내왔다. 나는 손주가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났고 그때 처음 대학생이라는 손주를 보았다. 아무리 봐도 하하고 웃을 것 같지는 않을 뿐더러 대학도 저 멀리 칸사이 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과 밥을 먹으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걸까? 무슨 정신질환 같은 것 때문에 인격이 둘로 나뉘기라도 했던 건지 뭔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동생은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고 내게 되물었다. 형은 정말 웃음소리밖에 못 들었어? 하하하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아니, 하하하고 웃은 다음 똑같은 여자가 낮고 작은 목소리로 죽어라고 말했었어. 두 번째 이야기, 노파. 끈에 빠진 괴담일 수도 있지만 실화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세세하게는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빙의 체질이라고 할까,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분이셨다. 반면 어머니는 주술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가위에 눌려도 어머니가 가슴 부근을 탁 치면 잦아들곤 했다. 폭우가 계속되던 가을이었다고 기억한다. 어느 날 밤부터 아버지가 심상치 않은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가위에 눌리면 집안에 울릴 것 같은 커다란 소리로 신음했다. 보름 정도 지났을 즈음 가위에 눌린 아버지가 문득 옆을 쳐다보자 거기엔 하얀 소복을 입은 노파가 이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게 된 아버지는 나날이 야이어갔다. 어느 날 밤 섬뜩한 신음소리가 아버지의 침실에서 들려왔다. 일어나 있던 나는 침실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경고라고 해야 할까. 열지 마. 라는 소리가 들린 듯한 기분이 들어서 서둘러 욕실에 있던 어머니를 부르러 갔다. 어머니는 바로 뛰쳐나와서 침실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버지는 흰자위를 드러내놓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뺨을 꼬집어 두들겨 깨우자 창백하긴 했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침실 옷장의 유리문에서 그 노파가 쓱 하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떨면서 이야기했다. 그 당시 나는 강씨에 관련된 물건에 빠져 있어서 부적에다가 악령퇴산이라고 적고서 기운을 담아 그 옷장 유리문과 창문 쪽에 붙였다. 다음 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밤 최대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아버지는 자고 있으면서도 집안 전체가 보였다는 것 같았다. 침실 바깥에서 노파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치에는 부적이 있었다. 옷장 유리문을 통해서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화장실 쪽에 창문을 쓱 하고 빠져나와 엄청난 속도로 침실 문을 빠져나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그날 밤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절규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보통 일이 아니게 되어서 무엇이든 보인다는 이 지방 말로 후셔동이라고 하는 영능력자에게 데려가게 되었다. 그분은 확실히 아버지에게 노파가 씨였다고 하며 놀랍게도 노파의 이름을 말했다. 아버지는 그 이름에 집히는 데가 있었다. 옛날에 근처에 살고 있던 할머니로 어린 아버지를 이래저래 귀여워해 주었다는 것 같다. 후셔동이 말하길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방문해 보세요. 다음 날 친척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덤을 방문하러 갔다. 무덤 안의 유골은 납골단지에도 들어있지 않은 채 완전히 흩어져 있었고 긴 비 탓에 물에 잠겨 있었다. 어째서 그런 상태였던 걸까? 노파에겐 자식이나 남편 등이 없었다. 즉 혼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뒤 가장 가까운 친척인 티가 장례식을 치렀지만 티는 납골단지조차 아까웠던 것이다. 이 티라는 친척은 유명한 수전노로 노파를 속여서 재산 등을 뿌리까지 가로채는 등 심한 짓을 했었다고 한다. 무덤은 다른 친척에게 부탁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티의 집 부근으로 가서 말했다. 제게 기대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시려거든 티를 원망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가위 눌림은 사라졌다. 수개월 후 티는 주열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 후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인과응보의 두려움에 대해 되새기며 길었던 공포가 끝났음을 느꼈다. 이상이 저희 집에서 가장 무서웠던 영체험입니다. 아버지가 어설픈 영감을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탄광. 어릴 적 일인데도 묘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다. 내가 살던 시골 근처에는 탄광이 있었다. 그 탄광이 무너져 내려 7, 8명이 탄광 안에 생매장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 옆집에 사는 20살 난 형도 있었다. 옆집 아줌마는 매일같이 현장에 찾아가 한층 미친 것처럼 울부짖으며 빨리 구해내라며 울며 소리쳤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아줌마는 악령이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찾은 건 마냥 얌전해졌다. 그리고는 아들은 이제 죽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우리 어머니가 이유를 묻자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아침부터 불단에 올려두던 차에 계속 거품이 일었어. 그게 어떻게 봐도 아들이 내쉬는 괴로움에 찬 숨 같아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거품이 일지를 않았어. 아들도 숨을 거둔 거겠지. 며칠 뒤 탄광이 열리고 옆집 병은 싸늘한 시체로 땅 위에 돌아왔다. 네 번째 이야기, 콘서트. 저는 이번 여름 방학 때 전국 투어를 하는 콘서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콘서트였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과 겹쳐갈 수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콘서트에 갔습니다. 준비되어가는 무대. 콘서트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는 저에게는 무척이나 설렜던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간 섬뜩해졌습니다. 제가 보았던 곳은 2층 사람이 앉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객석은 그곳은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곳이었는데 그 객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검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목이 없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제 옆에는 큰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명 주변에는 조명이 돌아갈 자리를 남겨두고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 표시의 줄이 메어져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이 없는데도 갑자기 조명이 쓱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비추는 곳으로 빛이 서서히 객석을 비추려 하자 여자는 그 빛에 따라 사라져갔고 막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조명이 다른 곳을 비추고 있자 관계자들이 조명 복귀로 인해 콘서트의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여자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의자 밑에 낡아 버려진 검은 구두 한 짝만이 아무렇게나 너부러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그 구두 속에 수많은 긴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뭉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대문. 회사 선배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좀 놀던 친구들과 밤새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새벽이 되어 차가 끊기자 아지트화되어 있었던 한 친구의 집으로 다들 몰려가게 되었더랍니다. 그 집은 친구의 부모님이 주인댁으로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반지하방 하나를 비워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자연스럽게 그곳이 친구들끼리에 아지트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밤이었기에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방에서 와트나 카드 놀이를 시작한 그들은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지만 창문으로 쓱 내다보는 정도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객이 바닥에라도 넘어졌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이죠. 새벽이 깊어가던 2시쯤 되는 시각. 한참 동안 친구들과 음주수다를 즐기고 있던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스키하고 드문드문한 신음소리를 듣고 한창 왕성할 나이에 그들은 창문이 맞닿아 있는 반지하 옆집에서 연인들의 사랑 행각 중에 소리を듣고 매우 욕을 퍼부었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잠잠해졌다 싶어 꽃 입고 다시 그들은 자신들의 놀이에 열중했고 1시간쯤 뒤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또 시작인가 싶어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들은 무시한 채로 놀다 보니 어느새 다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경에 그 소리가 또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음소리에 뭔가 말소리가 섞여 들렸는데 웅얼웅얼하는 소리임에도 상당히 가까이서 뚜렷하게 지하방에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지겹게도 한다 싶어서 그들은 이젠 웃어 넘기고는 조금 있으면 차가 다닐 시간이니 첫 차 타고 집에 들렀다 등교하자는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슬슬 첫 차가 다니겠다 싶어 모두 밖으로 나왔는데 대문 쪽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뭔가 싶어서 대문을 열고 나갔더니 경찰과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들은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한 남자가 투신 자살을 한 것입니다. 머리부터 떨어져서 선배님과 그 친구들은 밤새 내내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의 말소리를 들은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머리가 깨졌어. 아파 죽을 것 같아. 도와줘. 누군가 옆에 있어. 여섯 번째 이야기, 바라보고 있었다. 초등학교 이후로 쭉 혼자 잤던 저입니다만 가끔 괜히 기분이 이상하거나 할 때면 안방에서 엄마와 같이 자곤 합니다. 그날도 아빠가 계시긴 했지만 마침 아빠가 늦게까지 거실에서 TV를 보시기에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안방에서 금세 잠들어 버렸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편도 아닌데 그날따라 아주 푹 말이죠. 그렇게 푹 잠들었었는데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문 쪽으로 보고 자서 그런가 하고 눈을 떴는데 역시나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일어나긴 귀찮은데 닫을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몸을 아주 약간 방 안으로 들이밀고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빠일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자주 그런 장난을 즐기십니다. 그래서 잠결에 뭐해 문 닫고 들어와서 자 추워 라고 하고는 그냥 누워버렸는데 멀뚱히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짜증나서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며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뭐 하시는 걸까 라며 혼자 궁시렁대며 일어나서 바닥에 내려섰습니다만 무언가 물컹한 걸 밟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려다보니 아빠가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야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겨울엔 춥다고 바닥에 이불 깔고 주무신다는 게 이윽고 전 온몸이 오싹해져서는 얼른 문이나 닫자 하고 문으로 손을 뻗었는데 문도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빈틈도 없이 꽉. 그리곤 문 열어볼 용기도 없이 그대로 후다닥 다시 기어 올라가 눈 꼭 감고 잤습니다. 하필 또 방문 바로 옆에 전신 거울이 있는 구조라 뭐가 비칠지 상상조차 안 되었습니다. 절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는지. 7번째 이야기 의자.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원에 부유한 편에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도 그런 편이라 집에 화실이 있는 친구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배는 친구네 화실에서 밤새 놀면서 그림도 그릴 겸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 놀다가 지쳐서 화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창문 쪽에 있던 흔들의자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자고 있던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옷은 새하얗고 머리는 긴 여자가 하얀 얼굴에 붉은 눈으로 의자를 흔들며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너무 놀란 그 선배는 친구를 흔들면서 일어나봐. 저기 흔들의자 좀 봐. 야, 야야. 라고 했었는데 자는 줄 알았던 친구가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보고 있어. 덕분에 미술학원 다니면서 한동안 자다가 깨도 눈을 안 뜨고 억지로 다시 잤던 기억이 납니다.